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이 심리는 소폭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인플레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과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주식시장의 성장주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 역사적인 사례에서 이런 고물가와 고금리는 취해 있는 자산들, 과열에 있는 자산들의 자정작용, 정상화를 가져가는 동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시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 업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하셔서 보셨어요? 네네. 나올 때가 됐죠. 네. 자,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십니까? 오늘은 뭐 하반기 전망이죠. 하반기 전망. 네, 시장이 궁금한 내용은 뭐 심플하겠지만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추세에 대한 변화가 네. 가능할 거냐, 뭐 돌아설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놓고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 시점이어서 네. 거기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를 갖고 오셨을 테니까 네네. 쭉 브리핑을 하시면서 저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강의를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네네. 하겠습니다. 같이 호흡해 주시면 고맙죠.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일찍 그러게요.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이라서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반기요? 네. 하반기 쭉쭉 가야죠.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뭐 시장에 큰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어떤 차트죠? 예. 결국은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는 변수는 이제 물가의 정점, 그래서 이제 금리의 정점을 확인하는 것들의 여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금리가 얼마만큼 상승하냐가 경제와 기업 이익에 얼마나 충격을 줄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인데 이게 엄청 복잡한 함수인 거죠. 근데 이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온 것,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확인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정할 거다. 그러면 시장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월가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변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지정학적 유형과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일요일 날 업로드가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여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예. 현재 자산 가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이제 6개월 1년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라는 올해 이야기죠. 하반기. 네네. 근데 뭐 제가 각자 도생이라고 적었는데 러시아 사태를 관련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국 예. 이 네 국가 간의 이해관계도 크게 상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래서 네. 이걸 감히 예상해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일요일 날 올라온 많이 신가대안을 하셨죠.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과거 어떻게 움직였고 결국은 불확실성을 대면하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합리적 경제나 기업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오늘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차트가 좀 재밌는 그런 그림일 텐데 제가 네 가지 과거 역사적인 사례들이 반복된다면이라고 제가 그려봤어요. 네. 지금 그림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돼서 물가가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 T점을 다 어떻게 잡았냐면 총성이 울린 시점을 T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보다 물가가 높아졌던 시점을 T 그리고 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을 T점으로 잡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시점을 T점으로 놓고 보면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시각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대면하면서 주식시장은 복원에 대한 경로를 거쳐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과거 사례를 놓고 노란색 평균점이나 경로를 보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베어마켓 랠리든 추세 전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격이 조정받은 건 맞아요. 그럼 두 번째로 밸류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이야기들이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라면? 이라고 놓고 보면 이게 좌측에 대한 그림인데 제가 지금까지 빠진 선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경기 침체나 이게 약세장을 이끄는 동인이 맞다면 지금 주가는 더 빠져야 돼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맞다면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가치 말고 상대적인 가치는 다른 자산이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채권이죠. 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그려본 게 이제 일드갭인데 지금 일드갭으로 보면 주식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주식이 빠진 속도보다 채권이 올라온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채권 금리랑 배당 수익률이죠. 지금 미국채 10년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 누가 더 높을까요? 국채 수익률이 더 네, 더 높잖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싸니 사자라는 이야기는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왔다 갔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산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싼 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싼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는 무조건 사도 되는 가격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주식의 상대 매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경기 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기 침체예요? 아니면 정말 그 두 분기 연속 하락하는 그 경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분기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의 관점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많은 자금이 이탈했을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주가 저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팔 수급이 없다는 건 강한 리바운드나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수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좌측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조금 저희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보시면은 채권 시장은 정말 대학살이었죠. 패닉 셀링이 나왔어요. 근데 주식은 이탈된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세장을 예상하는 심리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데 밸런스 펀드들 이게 자산 배분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주식에서는 나간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우측 아래가 이제 미국의 신용 잔고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도 별로 나간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정황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든 추세적인 반등이 진행되든 아직도 팔자의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수급의 저항이 되게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지금 가격은 약세장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홀딩하는 자금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공감 가지 않으세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저희도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현찰을 확보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더 사는 분들도 꽤 있죠.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 추세를 반등하는데 수급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팩트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의미 있게 바라보는 물가와 금리인데 이게 예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오늘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금리가 얼만큼 올라와야 이제 장이 끝나는 거냐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금리 하나만으로 주가의 추세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니까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려본 건데 보기 좋게 이제 저 틀렸어요. 저는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오고 물가가 이 정도로 올라올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과거 그림에서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네. 보통 저점 대비 150bp, 1.5%포인트 정도 올라오면 시장이 부러지는 경우가 다수였어요. 한 60-70%의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이상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건 맞는데 이걸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은 경기다. 네. 그리고 물가와 금리가 정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없다면 네. 우리가 하반기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이건 이제 어떤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네. 대략적인 경론이래요. 그림을 보시면 요 회색 선이 중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사이클이 보이죠. 근데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인데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더라도 경기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왔던 사이클이죠. 음. 근데 요때 한번 요렇게 꺾이고 요렇게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언제 금리를 올렸냐면 2015년 말에 올라요. 경기 확장기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지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리바운드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리바운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꺾이면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사이클의 경기 침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면 베어마켓 랠리는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짚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게 이제 경기 모멘텀이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세계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을 보는 성장률 전망치도 이렇게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맞냐라는 여부인데 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우려할까요? 경기 침체를요? 네. 경기 침체되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지금 인플레 그렇죠. 네. 물가가 오르고 네. 금리가 올랐다는 거. 거기에 대응하는 연준. 네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쫓아다니지 않는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오면 경기가 침체가 될까요? 경기 둔화와 침체를 투자자분들이 너무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꺾이는 건 침체가 아니에요. 둔화인 거죠. 침체는 역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는. 야, 물가가 오르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당연히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의 이익과 경제는 지난 70년의 사이클에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순환적인 그림인데 이 추세를 뒤집을 정도의 침체냐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답을 제가 드려야 되겠죠. 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물가 상승만으로 소비가 침체를 야기할 정도의 위축이 되거나 물가 상승만으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 보더라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지?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조금 맞춰서 한번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내 소득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네. 민간은 소비를 줄이는 게 어려워요. 소비는 되게 큰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내 지출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안 줄인다는 거죠. 저축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는 그 성향을 유지해요. 지금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소득입니다. 제가 이제 17년부터 짧게 그리긴 했는데 항상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침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거의 소비의 추세예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언제냐? 이게 이제 고용이 깨지거나 임금이 주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간다 하면 과거 추세 정도로 가는 거죠. 소비가 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저축률이거든요. 저축률을 왜 봐? 돈을 얼마큼 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올라도 저축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소비의 지표도 야 근데 월가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은 왜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났나요? 120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지는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성장을 과거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시장이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아직 소비에 목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가운데 차트는 리오프닝이에요. 이게 이제 서비스 소비거든요. 이게 과거 추세대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리오프닝은 아직도 늘어나야 되는 수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주고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200만 원에 끊고 30만 원에 잘 수 있는 호텔을 50만 원, 100만 원에 끊어도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소비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소비의 관점이 왜 강한 경제, 강한 소비란 이야기를 파월과 미국의 월가들이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면 마이너스일 거야라는 생각은 주식시장의 과거 통념에서 보면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뭐냐면 소비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고용과 임금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급격한 경기 침체를 가거나 우리가 우려했던 약세장의 관점의 그림은 아니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 여건이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이 심리는 소폭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생산 활동이나 이런 환경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죄송스럽죠. 왜냐면 저는 작년에 올해 중국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던 투자자분들 중에 하나고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중국이 리오프닝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성의 변화를 가져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되게 송구스러운 일인데 중국은 올해 하반기 어떠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본다면 그래서 중국이 수요가 무너졌냐라고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연된 수요들이 있는 거고 저희가 기대했던 게 부양책인데 네. 그게 이제 락다운이라는 경제 봉쇄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반기에 좀 돌아서는 관점의 변화가 가지고 오겠죠. 이걸 이제 국가 전략에서 뒷부분에 좀 더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만 한국에도 몇몇 하우스들이 중국의 부양책을 엄청 세게 보더라고요. 근데 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양책을 세게 본다는 건 신용을 입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롱까지 가져가는 통화학장까지 가져가면 아마 자금의 이탈들이 그 변곡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는 큰 의미를 가지지만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래서 경기는 상반기 우리가 했었던 우려보다 소폭 완화되는 관점의 변화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네. 결론으로 시장의 흐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충분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져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기 침체를 컨센서스 마치 중론처럼 이야기하지만 수급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하반기를 보잖아요. 네. 투자들 중에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내년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서 기업 이익이 큰 타격이 있었나요?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없었죠. 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차트를 보면 우리가 하반기 전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건 이 제목이에요. 내년이 안 보여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3개월 동안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냐. 이제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이익 수정 비율도 이제 마이너스로 조정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 차트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요 남색 선이 올해 EPS고요. 그리고 회색 선은 내년도 EPS인데 조정받은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럼 뭐냐면 충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커버의 공간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저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충격을 보는 그 비낙관적인 회로를 돌리면 이익 추정치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구나라고 하면서 이익이 복원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센티먼트도 개선되고 이익도 개선돼야 장세가 피는데 올해 터진 게 없으니까 사실 내년에 그릴 만한 그림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주가의
상단을 저해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면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 주가만 너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리바운드인데 그래서 금리가 다시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그 밸류에이션은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거든요. 이익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과 낮은 금리의 안경이거든요. 근데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금리가 오버슈팅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 하방은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하반기는 내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하방이 꽉 막힌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상단에 대한 저항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것들인데 내가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장입니다. 지난 주식시장의 50년, 길게는 70년 사례를 놓고 보면 2020년, 21년, 22년 상반기처럼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래 위를 보이는 마켓의 그림은 한 10의 2도 안 되는 관점의 변화예요. 이제는 약간의 박스권 장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네. 제일 우측 차트의 그림이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가 EPS의 성장률 그리고 파란색 점이 매출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다이나믹한 이런 V자형, 이제 W자형을 보게 된 건데 이제 이 마켓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략이나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서 트레이딩이나 뭐 요즘의 관점의 변화가 애널리스트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 이만큼 빠졌는데 내년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근데 뭔가 위를 그려보려니 상황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들이 대부분 보면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마켓의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가와 금리가 정점을 하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라마틱한 반등장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내년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 금리의 하방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의 밸류는 나름의 금리를 놓고 보면 합리적일 거다. 그래서 막혀버린 상하단 내에서 기대 수익률을 갈구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장이 쓰려면 네.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보인다.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장으로 되돌려가는 관점의 변화의 스윙일 텐데 그래도 뭔가를 먹어봐야 된다. 뭐 제가 일요일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투자 난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관점의 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자신의 수익률을 이제 빼보면서 이런 장에선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마켓이 바뀌면 투자자는 거기에 대해서 온도에 적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추세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이야기. 네. 이제 다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저도 단기 시황을 보면 지금 물가가 정점을 하긴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정말 중요한 관점의 변화예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가 과열과 과잉을 해소하는 관점의 변화가 나와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게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실물시장과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자정장벽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먼저 물가 추세부터 말씀드려요. 인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전월 대비도 물가의 상승 압력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는 전년 대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지표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나 전주 대비해서 물가 상승의 강도가 완화되게 되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나름의 자정작용들이 나오는 거죠. 뭐 네.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강도가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임금도 상승 속도가 완화되고 있고 고용도 해소되기 시작하면 이런 피크아웃 것들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둔화되는 속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만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는 아닐 거예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로 봐도
한 3% 정도 선에서 있을 때 올해는 때려 죽어도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제 인플레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는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에서도 자동작용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낮아졌냐? 요 차트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급진적으로 이익 상승과 금리의 하락이 나오니 나스닥 100의 밸류가 여기까지 높아진 거죠. 지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어디까지 빠졌냐? 이 통화 정책을 하기 이전에 19년, 20년이 21배 정도 수준이죠. 지금 그걸 하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와서 물가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자정작용의 첫 번째, 금융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진짜 슬프죠. 나스닥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 수가 절반이에요. 절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절반의 기업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PSR이라는 게 뭐죠? 보통 우리는 주식을 볼 때 이익을 보는데 낮은 세일? 금리와 내러티브 그 중심에 제가 있어서 저도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세일즈 매출액 대비 10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적용받는 애들이 이제 그대로 다 돌아갔죠. 네. 그럼 첫 번째 금융시장에서 내러티브나 이익이 안 나오는 과잉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자, 근데 제가 해소가 안 된 위험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위험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흘려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요. 저는 과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주식시장의 성장주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산업이 이렇게 표준화가 되는 성장의 사이클이고요. 요거는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주가가 제일 세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기차들도요. 보급률이 15% 이전까지가 밸류에이션의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밸류에이션 빠집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도 그래요. 이렇게 큰 성장을 하지만 이렇게 버블을 형성하고 그 버블을 인식하고 위험을 회피하면서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열은 인플레이션이 없은 디플레이션 구간 그리고 저금리 구간, 미친 유동성의 구간에서 계속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 성장에 취해서 가열이 나오고 있는 자산들이 어딜까를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그게 뭐냐면 가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어디로 자금을 흐르겠냐. 그래서 제가 본 게 P, VC, IPO 관련한 부분에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IT, 커뮤니케이션, 뭐 플랫폼. 그렇겠죠. 한국은 어디로 가장 많이 흘렀죠? 한국은 바이오. 바이오. 네. 이쪽 자금들에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쏟아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 미국 보세요. 이 스펙도 이게 다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쪽으로 우회 상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이 쏠려 있는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P나 뭐 이런 산업들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미국도 이제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근데 자금이 수혈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폴트가 나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항상 이런 경제의 모순이나 가열을 자정작용을 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가 나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와서 물가가 어디가 정점이고 그래서 주가가 언제가 바닥이냐라고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추세가 반등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정점을 하긴 했지만 크게 못 빠진다면 이게 이제 새로운 노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역사적인 사례에서 이런 고물가와 고금리는 취해 있는 자산들, 과열해 있는 자산들의 자정작용, 정상화를 가져가는 동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장의 자금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PVC 자금들이나 IPO의 하랑이었던 이렇게 돈이 모였던 자산들이 성장을 못 만들어내고 이익을 못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상당 부분의 자정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불편한 내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뷰를 하나 드리면 네. 닷컴 버블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됐잖아요. 미친 듯이 자금들이 쏟아붓고 그리고 그 M&A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열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열이 다 터졌죠. 근데 그 산업이 없어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 투자된 자금들이 지금의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만들고 주가는 7, 8년 만에 복원이 된 거거든요. 그쪽에서 성장이 안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들이고 거기에 대한 큰 성장을 보지만 이런 자정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치우쳐 있는 포트폴리오들이나 내러티브에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더 확산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변화들이 오히려 인플레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들이나 CDS 프리미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는 물가와 금리가 올라오면 국영제들이 무너졌거든요. 신흥국들이 무너지고. 네. 근데 요즘에는 올라오는 게 이 성장 업종들. 얘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들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영제 업종들 신용위험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해서 이건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기업의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이미 상장사들이나 국영제들은 현금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유했어요. 네. 그리고 신흥국들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데 그렇죠. 미국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고 이미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극적이게 전통 경제들이나 신흥국이 무너지는 사이클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그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고민해야 될 이슈들은 실물 경제단에서 보면 성장주의 상장 종목들은 나름의 건전한 조정을 거쳤는데 비상장들이나 지금의 시장이 과열을 만들고 있는 자산들은 아직도 조금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 약간의 경계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제 뭐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작년 11월에 음. 이제 똑같이 이제 올해 연간 전망을 하러 아침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말씀드렸던 거에서 변하지 않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 변동성 제어 관련한 부분이. 근데 그때 정프로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자재를 이만큼 올랐는데 또 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면상으로 보면 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자산들을 사서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제 이게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물가와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다. 투자를 하기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이익도 올라오고 금리도 낮고 유동성도 풀리니까 네. 난이도가 낮은 시장에서 돈 벌기가 쉬웠죠. 근데 이제 이익 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물가와 금리도 올라와 버리게 되면 살 자산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인데 이 노란색 음영 채권이 적은 자산이면 적은 자산일수록 수익률이 좋고 네. 이 대체가 이제 원자재 뭐 리츠 배당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자산의 비중인데 지금 요게 요번 사이클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나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국면으로 보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 보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자산 중에서 이제 에너지 쪽보다는 농산품이나 산업금속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일 거고 대체 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네. 드리는 메시지. 현재 시점에서도요. 네. 근데 에너지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넣어야 된다면 오히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생략을 했는데 수요, 공급, 재고를 다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농산품이나 산업금속이 조금 더 매력적일 거고 어떤 자산인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적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국가 이야기. 첫 번째 질문은 그거거든요. 국가로 보면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는 올해 연말에도 이어질까?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중에 살만한 국가들이 있을까? 결론부터 드리면 네, 저는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는 아직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올해 지금까지는 되게 약했어요. 나스닥이 거의 세계 증시 주요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기대 수익률은 신흥국들이 가장 높죠.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변동성을 넣어서 본 수익률을 우리가 위험 조정 수익률, 뭐 위험 보상 배율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이 돌아서려면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 미국이 뭐 경기가 좋아서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면 워낙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거예요? 다 같이 빠져 있어요. 지금 어디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런데 네. 경제와 이익의 복원에 대한 속도 미국이 네, 이거나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여전히 매력적인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 계속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이 가장 어프로치하기 좋은 건 나스닥 성장주가 아니라 인덱스였으면 좋겠어요. 전 나스닥 100 그보다 S&P 500이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5% 10% 수익률이 그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차트 보여주시면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되돌림이 나온다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김프로님한테 여쭤봤는데 연초 이후에는 신흥국이 잘 버텼어요. 선진국보다 다 똑같이 많이 빠졌는데 신흥국이 이제 덜 빠진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많이 빠져서 그리고 요런 국가들이 올랐어요.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얘들이 뭐죠? 자원국이죠. 그렇죠. 자원을 수출하는 애들. 그럼 결국은 수익률을 가른 건 뭐였냐면 무역 수지였거든요. 한국은 뭐죠? 무역 수지가 가장 많이 터진 국가 중에 하나예요. 강도로 보면 무역 수지가 강도로 전해 기준에서 제일 많이 터진 국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트폴리오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국가 전략을 어떻게 가겠냐.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국가를 터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1순위 매도 국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와 물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잡고 그리고 중국의 리바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관점의 트레이딩 영역에 있는 것들인데 이건 물가와 금리의 정점은 확인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중국의 코로나 방역의 방향성에 맞춘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로 보자면 이게 제일 크다. 근데 위험 조정 배율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의 인덱스 투자하는 걸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S&P 500, 뭐 스파이라는 ETF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배당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미국의 종목들을 따라가는 ETF들을 최근에 비중을 조금 확대했는데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사야 되는지 이야기 짧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네. 보통 스타일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로 넘어오면서 뭐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성장주가 좋을까, 가치주가 좋을까에 고민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주도요. 요 노란색 보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을 상향한 거 다 뺐어요. 그리고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방어주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치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이익 모멘텀이 확고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는 캐펙스, 설비 투자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만한 자산들을 좀 골라보면 반도체, 자동차, 태양광.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을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 업종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이제 원가가 올라오지 못하는 구간에서 판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네. 소재, 한국은 정유화, 철강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은행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리오프닝 관련한 업종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가 상승을 하져갈 수 있는 게 저는 호텔이랑 항공주 같거든요. 이런 자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에 업종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그게 있잖아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 있잖아요.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이게 제가 아니라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들 네. 뒤에 보시면은 저희의 테마와 50페이지가 넘는 게 이제 저희 종목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3프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시간도 부족한가 하는데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나가면요. 피터 린치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저도 옛 현인들의 책들을 많이 보는데 8, 90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건 기업 탐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라고요. 저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저희 신한 리서치가 잘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요즘에 가장 잘하는 게 저희 스몰캡 팀인 것 같거든요. 저희 스몰캡 이병화 팀장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기업을 탐방 가보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목의 완성은 저 같은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아니라 바텀업에서 탐방을 많이 가는 보고서를 더 많이 보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러면 제 네. 맞벌이가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의 이야기보다는 뒤의 이야기들에서 글로벌 테마들이나 투자의 큰 흐름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왔었던 그 저희 팅가데아 제 프로를 감히 한번 보셨으면 한다는 네.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뭐 일요일 날 좀 늦게 업로드가 돼서 2만 명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 주 내내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오늘 하신 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자료는 그러면 3프로TV 네, 앱에 저희 업로드 앱에 해드리겠습니다. 신과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회사로 돌아가시면 스몰캡의 이병화 팀장하고 바텀업이 아니라 바톤 타치를 일단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석중 파트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